내 인연, 감히 시어머니 상에 이토록 부패한 생선을 올리다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고을 사또 앞에 끌려온 며느리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모셔온 그녀였기에 마을 사람들의 실망은 더욱 컸지요. 하지만 분노한 이럴 수가. 사또가 며느리를 문초하던 중 그녀의 보따리 속에서 발견된 무언가의 사또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불효녀로 낙인 찍혀 매질을 당할 위기에서 고을 전체의 귀감이 된 반전 이야기. 겉모습만 보고 타인의 삶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묵직한 가르침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 고을은 평화롭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분지 안에 자리 잡은 마을은 사계절 내내 고요했고 큰 사건이라곤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복숭아꽃이 피었고 여름이면 논에 물이 차올랐으며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출렁였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소복이 쌓였다가 봄이 되면 다시 녹아내렸습니다. 그런 고을이 발칵 뒤집힌 것은 음력 8월 바람 끝이 서늘해지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들녘에서는 수확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해지던 계절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일손보다 입이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장터 어귀부터 흉흉한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랫돌 앞에서 장터 한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전해지던 이야기가 해가 지기도 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효부로 이름나 있던 며느리 순이가 시어머니의 생신상에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썩은 생선을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순이라는 여인은 남편을 일찍 여인 뒤에도 개가하지 않고 홀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밤늦도록 삭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모습이 마을 사람들 눈에 익숙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시어머니께 상한 음식을 올린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소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직접 그 생선 냄새를 맡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순이가 장터에서 상한 생선을 일부러 골라 사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이웃집 사람은 순이네 집담 너머로 지독한 냄새가 풍겨나왔다고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썩은 생선을 올렸다는 이야기였는데 말이 전해지면서 점점 더 과장되고 왜곡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순이가 시어머니를 학대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병을 키운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순이가 시어머니에게 독약을 먹인다는 황당한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장터는 그날 하루 종일 순이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흥정 소리보다 순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분노에 찬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모여서 순이를 욕했고 남정네들은 그런 불효녀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그런 여론 속에서 몇몇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들은 장터에서 순이를 찾아내어 관하로 끌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효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 자는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대여섯 명의 장정들이 순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구경꾼들이 우르르 따라 붙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들썩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순이네 집은 마을 외곽 언덕배기에 있었습니다. 초가지붕은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 있었고 담장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낡은 나무 울타리가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 두어 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마저도 금이 가고 깨진 것들이었습니다. 장정 하나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렸다기보다는 거칠게 밀쳤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소리에 놀란 듯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순이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손은 바느질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비녀 하나로 간신히 묶여 있었고 옷은 여러 번 기운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몰려온 사람들을 보고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정들은 순이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순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방으로 잠시 들어가 시어머니께 무언가를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관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람들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뒤따르던 구경꾼 중 누군가는 침을 뱉었고 누군가는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순이를 향한 사람들의 분노는 마치 오랫동안 쌓여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관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로 관아 마당은 장터처럼 북적였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곳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마을 잔치날보다 더 시끄러웠습니다. 사또는 그 고을에서 청렴하기로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하여 몇 개의 고을을 거쳐 이곳으로 부임한 지 3년째였습니다. 그는 법보다 인정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인륜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든 덕의 근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또에게 이번 사건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아전들로부터 소문의 전말을 보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효부로 소문난 며느리가 실상은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상한 음식을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또는 그 보고를 듣는 내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관아 마당에 순이가 끌려왔을 때 사또는 이미 마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엄격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옆에는 형방 아전이 서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곤장과 형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떨어뜨릴 뿐이었습니다.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부모에게 상한 음식을 올린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행위는 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사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렇다고 큰 소리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순이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사또는 순이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를 더 자극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런 불효녀는 마땅히 곤장을 쳐야 한다고,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사또도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형방아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형방아전이 곤장을 들고 순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이의 품에서 낡은 보따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긴장한 나머지 손에서 놓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보따리는 힘없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입구가 풀렸고 그 안에 담겨 있던 것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차마 음식이라 부르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부러진 생선뼈와 대가리, 이미 색이 변해버린 나물 쪼가리들,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 부스러기들이었습니다. 냄새는 썩은 생선보다 훨씬 더 지독했습니다. 마당 가득 악취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군가는 구역질을 하는 신용을 했고, 누군가는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사또는 미간을 찌푸린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루에서 내려와 바닥에 쏟아진 것들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생선뼈는 이미 누런 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살점이라곤 전혀 붙어 있지 않은 완전히 발라낸 뼈였습니다. 나물 쪼가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시들어 색이 변한 것들, 사람들이 먹다 버린 것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밥알도 몇 개 섞여 있었는데 그것마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관리 생활을 하면서 온갖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나 닭에게 주는 것보다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관아 뒤편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보니 한 노파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아낙네 2명이 양쪽에서 노파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순이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노파는 병석에 누워 있어야 할 몸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관아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축을 받으며 이곳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노파를 보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아전들이 재빨리 평상을 가져다 놓았고 노파는 그 위에 겨우 앉았습니다. 숨이 가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사람들의 얼굴을 점점 굳게 만들었습니다. 노파의 아들, 즉 순이의 남편은 3년 전 가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순이의 나이는 24이었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친정도 멀었습니다. 보통의 젊은 과부라면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개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병약했던 노파를 혼자 남겨둘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밭 한 떼기와 낡은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밭도 척박하여 수확이 많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온갖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물을 길어다 팔았습니다. 우물이 없는 집들의 물동이를 이고 날랐습니다. 낮에는 장터로 나가 남의 짐을 날랐습니다. 무거운 곡식 가마니를 등에 지고 이 집 저 집을 오갔습니다. 저녁에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밤늦도록 바늘을 놀렸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쌀 한 돼 사기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농한기에는 일거리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끼니를 거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3끼를 먹다가 2끼로 줄었고 나중에는 1끼로 줄었습니다. 그나마도 죽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시어머니만큼은 끼니를 거르지 않게 했습니다. 자신이 굶더라도 시어머니 상에는 반드시 밥을 올렸습니다. 병든 노인이 제대로 먹지 못하면 기운을 잃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파는 그런 며느리의 고생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자신은 먹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밥을 나눠 먹자고 했지만 순이는 자신은 장터에서 먹었다며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끼니를 굶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밭농사마저 흉년이 들었고 일거리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쌀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팔다 남은 것들을 얻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가 파할 무렵이면 상인들은 팔리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생선이나 채소 같은 것들은 다음 날까지 보관할 수 없었기에 헐값에 팔거나 아예 버렸습니다. 순이는 그런 것들을 얻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먹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조금 시들었지만 아직 먹을 수 있는 나물, 약간 상했지만 손질하면 괜찮은 생선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런 것들을 정성껏 손질하여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먹을 만한 것조차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가난한 사람들도 장터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노렸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러자 순이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장터에서 버려지는 생선 더미를 뒤졌습니다. 사람들이 생선을 사면서 상인이 발라낸 뼈와 대가리, 내장 같은 것들이 한쪽에 쌓였습니다. 순이는 그 더미를 뒤져서 그나마 살점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는 것을 골라냈습니다. 대가리에는 미세하게 살이 붙어 있었습니다. 눈알 주변, 볼 쪽, 아가미 근처에 손가락 끝만 한 살점들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긁어 모았습니다. 뼈에도 완전히 발라내지 못한 살이 조금씩 남아 있었습니다. 가시 사이사이에 붙은 것까지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것들을 집으로 가져와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러 번 물에 헹구고 소금물에 담갔다가 다시 씻었습니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파와 마늘을 넣어 푹 삶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살점들을 발라내어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노파는 그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생선살이라고 했을 때 어디서 구했느냐고 물었지만 순이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노파는 그저 며느리가 어렵게 구해온 것이려니 생각하고 감사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노파는 갈증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다가 부엌 쪽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있나 싶어 조용히 고개를 들어보니 촛불 하나
켜진 부엌 구석에 순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무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먹고 있다기보다는 씹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밥도, 죽도, 제대로 된 반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낮에 장터에서 주워온 생선뼈였습니다. 순이는 뼈를 물에 적셔 부드럽게 만든 뒤 조심스럽게 씹고 있었습니다. 이미 살점은 모두 발라내어 시어머니께 드린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뼈와 가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것마저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씹으면 뼈에서 국물이 우러나왔고 그것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곁에는 시든 나물 쪼가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역시 장터에서 버려진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듬다가 떼어낸 것이 시들어서 팔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순이는 그것들을 물에 불려 조금씩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알면 며느리는 더 이상 자신에게 음식을 드리지 않으려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노파는 조용히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뒤로 노파는 며느리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순이가 자신에게 드리는 밥상에는 늘 생선살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비록 냄새가 약간 이상하더라도 그나마 먹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나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들었지만 억지로 먹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자신의 식사는 달랐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 몰래 그 찌꺼기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발라낸 뼈, 다듬어낸 나물 쪼가리, 밥풀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생활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아니 1년 가까이 이어진 일이었습니다. 노파는 며느리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늙어서 많이 먹지 못하니 며느리가 더 먹으라고, 자신은 죽만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병원 중이시니 기운을 차리셔야 한다며 자신은 젊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노파는 차라리 자신이 먼저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노파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늘 밝은 얼굴로 괜찮다고, 곧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그해 8월은 시어머니의 생신이 있는 달이었습니다. 노파는 생신을 치를 형편이 못 된다며 그냥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신은 1년에 한 번뿐이니 반드시 상을 차려드려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순이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삭바느질을 더 많이 받아 밤을 새워가며 일했습니다. 물동이를 더 많이 날랐고 장터에서 더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몸은 지쳐갔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쌀을 샀습니다. 흰 쌀이 아니라 잡곡이 섞인 것이었지만 그래도 죽보다는 나았습니다. 나물도 몇 가지 샀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싼 것들이었지만 정성껏 골랐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사려고 했습니다. 생신상에 생선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는 제대로 된 생선을 살 수 없었습니다. 생신 전날 순이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서성이며 값을 물어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 살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장터가 파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리지 않은 생선들은 내일 팔 수 없었습니다. 싱싱한 것은 헐값에라도 팔았고
이미 상한 것들은 한쪽에 쌓아두었습니다. 순이는 그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 완전히 상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냄새는 나지만 손질하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순이는 상인에게 그것들을 팔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인은 이미 상한 것들이라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간청하자 상인은 한숨을 쉬며 그 중에서 가장 살점이 많은 것 하나를 골라 주었습니다.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버릴 것이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감사하다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선을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순이는 그 생선을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상한 부분은 모두 도려내고 남은 부분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소금물에 담갔다가 다시 씻고 파와 마늘로 비린내를 없앴습니다. 그렇게 손질한 살점은 손가락 2마디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작았지만 그래도 생선은 생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생신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나 상을 차렸습니다. 흰밥을 지었고 나물을 무쳤고 그 작은 생선살을 곁들였습니다.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긴 상이었습니다. 노파는 그 상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상을 차렸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파는 차마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정성을 생각해서 억지로 입에 넣었습니다. 생선에서는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순이가 아무리 정성껏 손질했어도 이미 상하기 시작한 생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먹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순이네 집 근처를 지나던 이웃 사람이 담 너머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썩은 생선 냄새였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이웃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순이네 집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순이가 상인에게서 상한 생선을 얻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람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만들어졌습니다. 효부로 소문난 순이가 실은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있다는, 시어머니 생신에 일부러 썩은 생선을 올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았습니다. 상한 생선, 지독한 냄새, 가난한 살림. 그것들만으로 순이를 판단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며느리의 눈물과 정성, 밤새 바느질하며 모은 돈,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손질한 흔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이는 관아로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노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노파가 며느리를 감싸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말이 계속되면서 그리고 바닥에 쏟아진 그 찌꺼기들을 다시 보면서 사람들은 점차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널린 것들은 순이가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던 것이었습니다. 생선뼈와 대가리, 시든 나물 쪼가리, 그것들이 순이의 끼니였습니다. 순이는 그 보따리를 왜 가지고 왔을까요? 아마도 관아로 끌려가면서 한동안 집을 비우게 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식량을 챙긴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쌀과 나물을 남겨두고 자신은 이 찌꺼기들로 버티려 했던 것입니다. 사또는 오랫동안 그 찌꺼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 노파가 오지 않았다면, 만약 그 보따리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순이는 곤장을 맞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했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분노했으며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마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순이를 향해 분노에 찬 시선을 보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고 누군가는 가슴을 쳤습니다. 한 아낙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순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도 소문을 퍼뜨린 사람 중 하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뒤를 이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나와 사죄했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순이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판단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이 고을의 수령으로서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즉시 관청의 창고를 열었습니다. 쌀과 콩, 그리고 포목을 꺼내 순이에게 주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고을의 부유한 양반들에게 연락하여 순이 모자를 도울 방법을 찾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또는 관아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순이를 이 고을의 효부로 공식 인정하고 정렬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정렬한 효자나 열녀를 기리기 위해 세우는 붉은 문을 말합니다. 조정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또는 즉시 장계를 올렸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순이의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은 것,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끼니를 거르지 않게 한 것, 자신은 쓰레기 같은 것을 먹으면서도 시어머니께는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드린 것이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몇 달 뒤 조정에서 허가가 내려왔습니다. 순이의 집 앞에 붉은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그 문에는 효부순이라는 글씨가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정려문이 세워진 뒤 순이의 삶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사또가 내린 곡식과 포목도 도움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순이를 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지나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순이에게 물건을 조금씩 더 얹어 주었습니다. 특히 생선 가게 주인은 순이를 보면 꼭 싱싱한 생선 한 마리를 따로 챙겨 주었습니다. 예전에 상한 생선을 준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순이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주인이 워낙 고집을 부려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물 파는 아낙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 끝 무렵이면 남은 나물을 순이에게 주곤 했습니다. 신선한 것들이었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 정성껏 손질하여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이웃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쌀 한 대를 들고 왔고 누군가는 김장김치를 나눠주었습니다. 떡을 했다며 한시로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런 것들을 받을 때마다 머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혼자만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나눠주었습니다.
받은 것을 다시 베푸는 것이 순이의 방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면서 기운을 차렸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이제 마당까지 나와 햇볕을 쬐곤 했습니다. 어느 날 노파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괜찮으니 며느리도 좀 챙겨 먹으라고. 그동안 너무 고생만 시켰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건강하신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마을에는 순이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효도를 가르칠 때 순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혼례를 앞둔 신부에게도 순이를 본받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관아의 사또도 변했습니다. 그는 그 일 이후로 판결을 내리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판단했지만 이제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또는 직접 현장으로 나가 조사했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만나보고 여러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생각한 뒤에야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부모를 때렸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잡아들여 형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또는 먼저 직접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청년은 부모를 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려 하자 청년이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것을 본 이웃이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청년을 벌하는 대신 그 아버지를 타일렀습니다. 술을 끊고 가정을 바로 세우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청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거듭되면서 고을 사람들은 사또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관할을 찾았고 사또는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그 고을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어갔습니다. 순이의 이야기가 있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순이네 집은 이제 허름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지붕을 고쳐주었고 무너진 담장도 다시 쌓았습니다. 마당에는 제대로 된 장독들이 놓였고 작은 텃밭도 생겼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거리를 주었고 보수도 넉넉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순이는 삭바느질로 돈을 벌었습니다. 솜씨가 좋아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혼례복을 맡기는 사람도 있었고 아기 옷을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이는 정성껏 바느질을 했고 사람들은 만족해했습니다. 시어머니 노파는 이제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오면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호화로운 가마와 말을 탄 하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냐고 수군거렸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의 양반이었습니다. 옷차림이 화려했고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에게 순이의 집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순이네 집에 도착한 양반은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한 번 쉰 뒤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이가 나왔습니다. 양반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15해 전 이 마을에 사는 최 씨 성을 가진 남자와 혼인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시아버지 성이 최 씨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양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순이의 친정아버지라고 오랫동안 딸을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랐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반은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양반의 집안에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어린 딸이 실종되었습니다. 양반 부부는 딸을 찾아 온 나라를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딸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이 고을의 효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효부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어릴 때의 특징이 자신의 딸과 일치했습니다. 양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순이의 왼쪽 어깨에는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양반이 그것을 확인하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택이었습니다. 부녀가 상봉하는 장면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파도 나와서 함께 울었습니다. 양반은 순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이제는 부유하게 살 수 있으니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함부로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반은 그렇다면 시어머니도 함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집은 넓으니 얼마든지 함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노파가 나서서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친정아버지를 만난 것은 하늘이 내린 인연이니 따라가라고. 자신은 이제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이곳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겠다고. 그것이 돌아가신 남편과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양반은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자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순이 모녀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재물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재물의 대부분을 마을에 내놓았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충분하다고,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순이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큰 부자가 되지도 높은 벼슬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순이의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7년 뒤였습니다. 노파는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의 보살핌 속에서 편안한 말년을 보낸 뒤였습니다. 장례는 마을 전체가 함께했습니다. 사또도 직접 조문을 왔고 멀리 떨어진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순이의 효심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상을 치르는 동안 순이는 더욱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친정아버지가 보내준 재물이 있었지만 상중에는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소복을 입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상을 마친 뒤 순이는 40살이 넘었습니다. 아직 젊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늙었다고 할 수도 없는 나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에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남편 하나, 시어머니 한 분을 섬기며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순이는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고아들을 거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도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런 아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길에서 굶주린 아이를 발견하면 집으로 데려와 먹였습니다. 잘 곳이 없는 아이에게는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순이는 그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바느질을 가르쳐 생계를 꾸릴 수 있게 했고 예의범절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순이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순이도 그 아이들을 내 자식이라 여겼습니다. 집은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보내준 재물은 모두 그 아이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고 가르칠 스승을 모셔왔으며 혼이 날 나이가 되면 혼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의 집을 보금자리라고 불렀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모두 반듯하게 성장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장사를 해서 성공했고, 어떤 아이는 그를 익혀 관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훌륭한 장인이 되었고, 어떤 아이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순이에게서 배운 마음씨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뒤에도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 은혜를 갚고 싶다며 재물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는 휘어졌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이웃을 챙기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존경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순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를 본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순이의 집 앞에 선 정려무는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순이가 병석에 누운 것은 60이 넘어서였습니다. 평생 무리하게 일한 탓에 몸이 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끝까지 밝은 얼굴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키운 아이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먼 곳에서도 달려왔습니다. 침상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순이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문병을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들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찾아와 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또도 직접 문병을 왔습니다. 이제는 늙은 사또였습니다. 그는 순이의 손을 잡고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순이는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사또께서 좋은 관리가 되셨으니 오히려 감사하다고, 자신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도 왔습니다.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딸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이의 침상 곁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순이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만날 수 있어 행복했다고,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고요한 봄날 새벽,
순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잠드는 것처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장례는 고을 전체의 장례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순이를 애도했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가득 메웠고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묘 옆에 묻혔습니다. 그녀가 평생 지키고자 했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묘 앞에는 효부 순이의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순이의 묘를 찾았습니다. 절을 올리고 꽃을 바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순이는 죽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순이가 키운 아이들은 해마다 모여 그녀를 기렸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묘를 돌보고 그녀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전했습니다. 마을에는 순이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라는 교훈,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가르침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정려무는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색이 바랬고 나무가 낡았지만 그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문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효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성과 희생,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순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관아 마당에 쏟아진 생선뼈와 시든 나물 쪼가리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 전체였습니다. 말없이 견뎌낸 세월이었고 눈물로 버텨낸 날들이었으며 사랑으로 채워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소문만 듣고 진실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썩은 생선 한 마리 뒤에 숨겨진 며느리의 눈물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냄새만 맡고 겉모습만 보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날 관아 마당에서 사람들이 배운 것은 단순히 한 며느리의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남을 판단하는지, 얼마나 성급하게 분노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이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진실을 확인하기 전에 분노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